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LA 지역에서 어제 오후 규모 4.4 지진이 발생해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흔들렸습니다. 곳곳에서 피해도 보고됐습니다. 최근 LA 인근에서는 규모 4 이상의 지진 발생이 잦아지자 비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아 등교한 가운데 개학 첫날 지진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실시된 111개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X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온라인 대담을 생중계한 가운데 인류의 최대 위협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핵온난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온라인 대담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머스크 측에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하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백악관은 더욱 성공적인 암 종양 제거 수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트머스대 등 8개 기관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0.1%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소비 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에는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경계 태세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대 한국 대선에서 불법 댓글 작업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복권됐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섭씨 36.4까지 치솟으면서 5년 만에 8월 최고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23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연속 일수 기록 경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가 밀워키전에서 부상 복귀 후 첫 승을 거뒀습니다. 오타니와 배츠가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5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도루 1개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1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피츠버그 배지환 선수는 대주자로만 출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특히 이 한인타운 고층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거 뛰어내려가야 되나? 지진 날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잖아요. 아, 내가 11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걸 뛰어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제 남가주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 사우스 파사데나를 진앙지로 하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처음 지진의 규모를 4.6으로 추정했다가 이를 낮췄습니다. 남쪽으로는 샌디에고, 동쪽으로는 팜스프링까지 지진이 감지됐고 서쪽으로는 샌호아킨 계곡, 북서쪽으로는 샌호아킨 계곡 남부까지 신고 흔들리고 있어요 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쪽으로 바다니까 어디까지 진동이 감지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베이커스필드, 바스토 등등에서 규모 4.4, 5.3 지진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또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이게 정말 비건이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우리가 잊고 있었어. 우리는 지진이 잦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남가주 전역에서 광범위한 흔들림이 보고되면서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일원의 한인들이 깜짝 놀라 주위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가 하면 집안에 피해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서둘러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낮 12시 20분 엘세르노 지역에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엘리베이터 고장 등이 보고됐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는 하일랜드팍 남서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점인 엘세르노 지역 헌팅턴 드라이브 남서쪽과 콜리브 에버뉴 교차로에서 1000피트 남서쪽으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페사디나 시청에서는 이날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1시간 동안 물이 새는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또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서 직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20분 동안 갇히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고층 건물이 많이 흔들리면서 진열대 물건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입주한 윌셔와 옥스포드 건물 11층도 진동이 크게 느껴지면서 스튜디오 내부의 카메라나 장비들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알함브라 지역의 타겟마켓에서는 진열대가 흔들리면서 진열대 물건들이 매장 복도로 쏟아지기도 했으며 매장 안에 있던 쇼핑객들이 깜짝 놀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일랜드팍에서는 집이나 건물의 유리창이 흔들리면서 개가 짖고 머그잔에 커피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로즈필리츠와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 실버레이크, 에드워러 빌리지에서는 진동으로 자동차 알람 소리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주택에서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인들은 이날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주위 사람들과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지진이 났을 당시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건물이 너무 크게 흔들려가지고 직원들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요즘에 좀 규모가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해요. Yes, I did. I am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ftershock. I am way more concerned. I mean, nothing broke. Thankfully, I have a 30-gallon tank in my apartment. I'm grateful nothing broke. I do feel them when they do occur. And I think it's good because it releases some of the pressure, I believe. 이날 지진은 멀리 인랜드 엠파이어와 팜스프링스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올여름 캘리포니아 내 코로나 감염이 치솟아 수년 내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올여름 가주 내 코로나 감염이 치솟으면서 수년 새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올 여름철 가주의 코로나 감염 상황은 2022년 이후로 최고치로 치솟았으며 LA 카운티의 코로나 감염 수치도 급증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27일로 마감한 열흘 기간 동안 폐수에서 발견된 코로나 수치는 54%로 해당 수치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난 겨울 44%보다도 높았습니다. 또한 지난 4일 끝난 주간의 LA 카운티 일일 코로나 감염자 수는 평균 47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5주 전과 비교해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끝난 주간 LA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평균 403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 또한 5주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카운티 당국 측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일 LA 통합교육군의 학교들이 2024-2025학년도 새 학기를 개학했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 통합교육국 교육감은 54만 명의 학생들이 12일부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트기 전 스쿨버스 야드에 있었던 카바로 교육감은 버스에 탑승해 직접 교육군의 여러 학교들을 둘러보며 방문했습니다. 특히 올해 교육군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안전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LA시 당국 또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40여 개의 학교들에 위치한 180여 개 교차 구간의 안전을 강화하고 과속 문제가 있는 92개의 학교들 인근에 250여 개의 과속 방지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외에도 190개 학교에 인접한 450여 개 도로 구간에 15마일 속도 제한 구간을 마련했으며 또한 거리 안전요원들을 더 많이 고용해 500여 명의 안전요원들이 이번 새 학교의 학교 인근 거리에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산하학교들의 낡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총 90억 달러의 공채 발행안을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채안은 재산세를 인상해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서 11월 선거에 주민 찬반 투표에서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과될 경우 재산세가 인상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건설 공채 발행안을 LA 통합교육부 역사상 최대 규모 9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재산세 인상폭은 각 부동산 감정가 10만 달러당 25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측은 LA 교육위원회의 공채 발행안이 시행될 경우 LA 지역 중간 가격대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약 300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유학과 연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3,100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3,000명을 넘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30%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이 크고 한국 대학 또 정부의 외국인 유치 노력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학과 연수 목적의 한국 방문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류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한국의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고 또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유학과 연수는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코스코 매장 입장 시 회원 카드 스캔이 이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LA 등 일부 매장에 이미 이 코스코 회원 카드 스캐너가 설치가 됐습니다. 비회원 고객은 회원과 동반 입장해야 가능하고 멤버십이 비활성 상태이거나 만료된 카드로 입장하면 입장 입구에 배치된 직원이 계정 갱신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코스코 멤버십 카드를 유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늘자 코스코 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1년 새 모두 3번에 걸친 회비 인상으로 한인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로스코요테스 골프장의 관리회사 측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행동을 경고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 한인 회원들의 모임인 로스코요테스 한인 회원클럽이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한인 회원클럽 측은 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골프장 내 프로샵 앞에서 대규모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인 회원들은 지난 5월 1차 집회를 열고 골프장 관리회사가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결의를 가졌고 한인 회원들을 대변하는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400여 명의 한인 회원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았던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 습격 사건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라시에나가 에비뉴 교차로와 올림픽 블루보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 약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플래시몹 강도 사건을 벌인 일인데요. 닥치는 대로 쓸어담고 기물을 부수고 창문을 깨고 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편의점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감시 카메라를 모두 확보해서 50명 일일이 다 찾아낼 때까지 수사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브롱스의 24시간 코인 런드리 칼부림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 NYPD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2시 42분경 브롱스 클레어먼트 파크 인근에 위치한 이 런드로맷에서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이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47대 남성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한 남성을 정육용 도끼칼로 목과 등 다리 등을 마구 찌른 후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용의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남성은 사망 선고를 받았고 47세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은 이 입구 바깥쪽에서 범행에 사용된 정육용 도끼칼 2개를 증거물로 회수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대를 이어 선교 활동에 헌신해온 한인 선교사와 가족이 현지 테러 세력에 의해 납치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한인 교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선 미니스트리 선교회의 김정한 대표에 따르면 케냐와 이티오피아 국경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와 장모 등 2명이 지난 토요일 집안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선교사는 케냐와 이티오피아 변방 지역에서 수십 년간 선교 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작고한 한인 선교사 아들로 현재 부인과 3세 아들 이렇게 케냐에 거주하면서 선교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러범들이 집으로 들어와 친정엄마를 끌고 갔다라고 선교 관계자에게 선교사 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 미니스트리 선교회 김정원 대표는 현재 선교사 부인과 3세 아들은 케냐 경찰 당국에 의해 안전히 보호받고 있고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 납치된 2인 선교사 소재를 확인하고 인질 교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한 대표는 선교사 가족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10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인 정치인 협회는 함께하는 이번 포럼은 올해 10회째를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를 들어보고 이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연하 마틴 회장을 비롯해 다니엘 배, 오클라호마주 하원 의원 등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14개국에서 100여 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하게 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인 H마트가 경상북도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경상북도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특판전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전매장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까다롭게 엄선한 경상북도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고 행사에 대한 문의는 각 매장, H마트 각 매장으로 하면 됩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타인종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악기 레슨으로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러브 인 뮤직이 지난 10일 토요일 새학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러브 인 뮤직은 사우스베이 봉사처인 토렌스 제1장로교에서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면서 새학기의 문을 열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캐런벨 셀리 시장이 준비한 커뮤니티 리더 봉사상과 대통령 보사상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새학기를 맞아 LA 봉사처가 오픈한 데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 산타아나 봉사처는 17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2007년 5월에 창립된 러브인 뮤직은 지난 17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타 커뮤니티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무상 악기 지원과 무료 레슨을 통해서 인종 화합과 커뮤니티 화합을 실천하는 비영리 클래식 음악 복사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이 타인종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악기 레슨을 해주는 봉사단체로 시작된 러브인 뮤직은 중국과 인도, 베트남, 히스패닉, 몽골 흑인 커뮤니티도 현재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을 포함해 남은 주간도 역시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이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폭염 소식 없이 평이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도, 65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63도, 해안 지역은 77도, 65도로 예상됩니다. 절기상 말복을 맞게 되는 한국, 오늘도 역시 가마솥더위 계속되겠고 곳곳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5도 예상됩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힐과 선거 전문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 등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111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 47.6%, 트럼프 전 대통령 47.3%, 해리스 부통령이
0.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 전국 여론조사 평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친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 도전 포기를 선언할 당시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의 2.3%포인트 앞선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전국 평균 격차 0.3%포인트에 불과하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미네소타주 사이의 상승세는 분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뒤 3주 만에 선거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다자 구도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3.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어지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청년층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해 고전했고 심지어 일부 조사에서는 그에게 뒤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후보가 교체된 이후 청년층 사이에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지지세가 역동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들으신 것처럼 현재의 상승 동력을 선거 당일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5개의 주요 과제가 있다고 한 언론이 평가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어제의 기사를 통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원고 없이 언론을 상대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로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을 현재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와 물가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현재 부정적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민의 근본 원인인 중미 국가의 가난과 범죄를 줄이는 과제를 맡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제는 바로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 분열을 꼽았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보다 팔레스타인에 더 우호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판을 거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현 중동 정책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아랍계 미국인과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할지 주목된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열한 인신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상대했을 때와 같이 현재 해리스 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고 인종과 성별 관련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리스 선거 캠프와 민주당 측은 이 같은 공격은 비난하면서도 싸움을 키울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고 방어보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이 막말과 거짓 주장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화당 친정이 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해라 라고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나선 이후 절제되지 않고 충동적인 선거 메시지로 공화당 인사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과 경제 문제 등 공화당에 유리한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브랜드버그는 트럼프가 경제나 국경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모든 다른 미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국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이기려면 해리스 부통령과의 정책적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정책보다 인격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하면 경합주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가 상승한다며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가 첫 단독 유세에 나섭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월스 주지사는 바로 오늘 캘리포니아 뉴폴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에만 5개 주를 돌며 순회 유세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공식 선출될 예정인 월스 주지사는 오늘 전미 지방공무원 노조연맹 인사에서 연설을 하고 뉴폴트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14일에는 덴버와 보스턴, 그리고 15일에는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와 사우스햄튼을 방문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월스 주지사의 등판으로 공화당의 상대적인 열세를 이어왔던 미국의 중소도시 또 교외 지역까지 지지세 확대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월스의 등장으로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교두보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등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왔지만 이 월스가 러닝메이트로 지명되면서 보탬이 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예고한 대로 온라인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중계된 이번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 온난화를 인류 최대 위협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년 만에 X에 복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이른바 브로맨스를 내세우며 약 3시간 동안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공간인 만큼 경쟁자를 향한 공격성 발언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Kamala sound like a moderate when in fact she is far left, like far left. Worse than Bernie Sanders. She is considered more liberal by far than Bernie Sanders. She's a radical left lunatic. 북중러 정상들에 대해서는 거칠고 사악하다면서도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로 인해 재임 당시 북한발 위협이 없었다고 강조했고 머스크도 동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류 최대 위협으로 지구 온난화 말고 다른 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is not that. The biggest threat is nuclear warming. Because we have 5 countries now that have significant nuclear power and we have to not allow anything to happen with stupid people like Biden. 이 말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이나 국제사회의 통제 밖에 있는 북한이나 이란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복 공격을 고심 중인 이란에 대해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밝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40분 넘게 지연됐지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이번 대담에 대해 새로울 게 없는 칭찬 릴레이였다고 미 언론은 꼬집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요 도시의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감소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69개 도시의 강력범죄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6% 줄었고 특히 살인사건이 17%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연히 발생한 변화가 아니라며 미국인 구조계획에 입각해 전국 각 주와 도시의 공공안전과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총 1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공급한 사실과 함께 총기 규제 관련 입법 성과 등을 배경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한편 11월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나온 이번 통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범죄에 관용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의 치안이 악화됐다는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공세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자, 파리올림픽이 마무리가 됐는데 폐회식을 앞두고 한 남성이 에펠탑에 기어 올라가다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 하계올림픽 기간 바꾸자. 올림픽 일정을 좀 바꾸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KBS가 묶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의를 탈의한 남성을 프랑스 경찰이 연행합니다. 이 남성은 파리올림픽 폐회식을 약 6시간 앞둔 지난 11일 오후 파리 에펠탑 북쪽면을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기행을 벌였는데요. 현지 경찰은 에펠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이동시켰고 에펠탑 2층 전망대를 구경하던 일부 관광객들까지 그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안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붙잡아 사건 조사에 나섰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정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이 비영리 탄소 프로그램 연구단체 카본 플랜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40년에서 2059년 사이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의 연간 최고 온열지수 평균값이 섭씨 32도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지수는 기온과 습도, 풍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람이 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지수가 32도를 넘으면 단시간의 야외 활동으로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기존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 도시 24곳 중 11곳은 폭염으로 하계올림픽을 다시 열지 못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NN은 무더위가 최고치에 달하는 때와 겹치지 않도록 올림픽 시기를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의 경우 코로나 때 모아놨던 돈이 다 떨어져 피부로 느끼는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의 기대 물가 상승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의 7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기대 물가 상승률 중간값은 2.3%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전월 2.9%에 비해서 0.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관련 통계 집계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2년 넘게 고물가와 싸우고 있는 연준은 물가 상승률 기대치가 크게 높아질 경우 소비자나 기업의 소비 지출 양상이 바뀔 수 있고 이는 다시 물가를 통제하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기간의 물가 상승률 기대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 가구가 내년에 부채 상환을 제때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부채 상환을 못할 가능성은 평균 13.3%로 6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계층별로는 연간소득 5만 달러 미만, 학력으로는 고졸 미만 가구에서 연체 가능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조사에서도 중산층 이하 소비 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소득층은 코로나 충격을 거의 받지 않았지만 중산층 이하는 꽤 많이 받은 셈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종료 이후에 보복 소비로 화랑을 이뤘던 미국의 여행업계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호텔 여행 기업들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내 소비자들의 여가 수요가 무기력해졌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미국 내 여가 소비 둔화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미국 밖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 현재 업계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여름 미국 주요 공항들의 이용객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것은 주로 국제선 이용객 증가에 힘입은 것일 뿐 국내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현재 항공권 할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소득층은 이미 여름 휴가에 돈을 쓸 여력이 바닥난 상황이라는 것이 여행업계의 판단입니다. 고소득층은 외국으로 떠나고 나머지 미국 내 국내 여행객들은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 미국 여행업계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호텔과 여행 업황은 앞으로의 소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경제 전문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주거비용과 식료품비 등의 필수 품목 지출을 하고 난 뒤에 여름 휴가 비용으로 얼마를 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5명 중 3명은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이 전자결제업체 어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어펌이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는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이 가장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돈 문제로 불평을 많이 한다는 응답도 5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작년 3월부터 미국이 침체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 침체 상황이 내년 7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일반 미국인은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탓에 체감상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7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보다 둔화한 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2%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 5월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는 데 이어서 6월 들어서도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에 머물러 시장의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 기대를 키운 바 있습니다. 한편 도매가 물가로도 불리우는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요즘 주요 원자재 가격이 지속히 떨어지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괜한 기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라는 지적입니다. 금속 원자재 상품을 담고 있는 인베스코 DB 베이스 메탈 펀드 가격이 지난 7월에 7%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도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 사이에 14%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식시장이 큰 출렁임 끝에 반등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원자재 가격 추이로 보면 글로벌 경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리 가격 하락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구리는 전기자동차와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성장 산업에 꼭 투입되는 금속으로 올 초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리 선물은 지난 5월 파운드당 5.19달러로 최고가를 찍은 이후 현재 4달러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만 12%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재정 적자가 지난해 동월 대비 10% 증가한 2,4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초가 주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450억 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동월에 2,21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2,420억 달러보다 많은 것입니다. 한편 현재 연방 부채 상환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엄청난 비행기가 도착했죠. LA28이라고 쓴 델타 항공 여객기가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2028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름이 LA28이에요. 네. LA 올림픽 시계가 어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서 오륜기를 건네받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륜기 들고 어제 그 비행기 타고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문 열리자마자 오륜기를 힘차게 흔드는 빨간 추리닝을 입은 캐런 베스 LA 시장 돋보였습니다. LA는 이제 2028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 런던, 파리에 이어서 하계올림픽을 세 번째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베스 시장 오륜기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메달리스트들, 그리고 올림픽 선수단, 그리고 LA 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과 비행기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우리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모든 일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이제 준비해야 하는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올림픽을 한 단계 문화적 업그레이드를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LA도 가능하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레이놀드 후버 CEO는 우리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헐리우드, 스토리텔링, 다양성, 문화, 이 모든 게 LA에 있다. 모든 게 올림픽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LA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차 없는 올림픽을 만들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경기장이 엄청 크죠. 소파이 스테디움이나 뭐 엄청나게 큽니다. 엔젤 스테디움도 마찬가지죠. 야구 경기는 엔젤 스테디움에서 해요. 그리고 소파이 스테디움에서는 수영 경기를 합니다. 대중교통만 가지고는 확실히 인파를 다 나르기는, 이동시키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그냥 주차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죠. 이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LA의 치안 문제, 노숙자 문제, 대중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LA에서의 올림픽 스케줄 뭐 한번 잠깐 볼까요? USC 기숙사가요, 기자촌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UCLA 기숙사는 선수촌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폐막식 LA 콜로세움과 소파이 스테디움 뭐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소파이 스테디움 수영장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어떻게 수영장으로 만들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파리올림픽은 전설적인 스타 선수들이 대거 나서서 별들의 축제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계 무대를 호령했던 이 선수들,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었던 이번 대회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 선보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NBA 살아있는 전설 르브론 제임스는 불혹의 나이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통산 4번째, 12년 만에 다시 밟은 올림픽. 결승전의 시작을 시원한 덩크슛으로 알렸습니다. 드림팀의 5연패 달성은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듯 빛이 나는 황금색 신발을 신고 코트를 누볐습니다. 결국 4번째 따낸 메달을 힘껏 깨물어보며 금빛으로 끝난 마지막 올림픽을 한참 즐겼습니다. 남자 테니스에선 고별 무대에 오른 양대 산맥 간 라이벌전이 펼쳐졌습니다. 0대2, 패자 나달의 뜨거운 포옹을 받은 조코비치. 이후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 행진을 이어간 끝에 올림픽 5번째 도전 만에 그토록 그리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37살 최고령 기록과 함께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조코비치의 눈물이 오래도록 붉은 코트를 적셨습니다. 태조 여왕 바이스에게 파리는 긴 터널 끝에 마주한 빛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겪은 정신적 붕괴를 극복하고 복귀전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Yeah, just to never give up and there'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know it's hard, but everybody goes through hard things and you're going to come out on top. 자신에게 가려졌던 만년 2인자의 승리를 축하하는 경배 퍼포먼스는 이번 대회 최고의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레슬링 전설 로페즈는 그야말로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개인 단일 종목 5연패라는 화려한 역사를 쓴 뒤 은퇴 경기를 펼쳤던 매트 한가운데에 영욕을 함께 해온 신발을 벗어두고 남은 무대를 후배들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고전한 뒤에도 이제 자유라는 말로 아름다운 도전을 마무리한 불혹의 비보이 홍텐까지. 스포츠 별들이 수놓은 라스트 댄스에 파리의 여름은 더욱 빛났습니다. YTN 송대인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해서 배드민턴협회의 불합리한 용품 계약과 연봉 구조 등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세영은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로 예정됐던 국제대회는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세계 1위 안세영은 지난해 투어 상금으로만 9억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여자 선수 1위, 누적 상금은 20억에 육박하는데 안세영에겐 노력의 대가이자 자부심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 보상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다 통장으로 들어가고 제가 지금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언뜻 22살에게 두둑해 보이지만 남자 1위 올림픽 2연패의 주인공 덴마크 악셀센은 $10,000만 자산가고 인구 14억 인도의 특급 스타 신두는 지난해에만 100억 가까이 벌었습니다. 안세영은 전력 균형 등을 이유로 계약금 1억에 첫 해 연봉 5천만 원이 최대인 실업연맹 규정에 따라 소속팀 삼성생명에서 입단 4년 차인 올해야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드민턴 업계는 이구동성 현재 안세영의 시장 가치가 좋기 100억은 된다고 말합니다. 22살의 어린 나이, 세계 1위 금메달로 증명된 압도적 실력, 여기에 천이페이나 타이징 등 라이벌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다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한 안세영은 요넥스 라켓과 신발, 옷만 착용해야 합니다. 대표팀 의류와 장비를 독점하는 조건으로 협회가 오는 2026년까지 요넥스와 매년 $290만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